질 들레즈. 이름만 들어도 머리가 좀 아파오는 분들 계시죠? 맞습니다. 이해하기 어렵기로 정말 악명이 높지만 현대 사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철학자인데요. 오늘 이 어려운 들레즈 사상의 핵심을 그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차근차근 파헤쳐 보려고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럼 우리 오늘 이야기의 핵심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이건 우리 자신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기도 한데요. 바로 나라는 존재는 대체 무엇인가 하는 물음입니다. 바로 이 질문, 이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라는 게 사실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작용의 결과물, 즉 효과에 불과하다면 이 도발적인 질문을 마음에 품고 한번 따라와 보시죠. 보통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라는 게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 인생의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는 거라고요. 뭐랄까 경험을 담는 그릇 같은 거죠. 변하지 않는 내가 있고 그 위로 세상이 흘러간다고 믿는 게 아주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들레즈 철학의 그 씨앗은요, 놀랍게도 그의 첫 번째 책에서 발견됩니다. 1953년에 나온 데이비드 휴메에 관한 책, 바로 경험론과 주체성인데요. 모든 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죠. 자, 이거 정말 재밌는 부분이에요. 슈만테 마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주체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무대가 아니에요. 그냥 관념들, 그러니까 생각들이 여기 보이는 이 단순한 원리들에 따라서 저절로 그냥 기계적으로 착착 연결되는 그런 공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럼 습관은 뭘까요? 네, 바로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만들어진 일종의 믿음이나 기대 같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신 자체가 바로 이 습관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거라는 거죠. 와, 이거 생각해보면 완전 혁명적인 발상 아닌가요?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경험들이 모여서 나를 만들어낸다는 거니까요. 자, 이제 핵심 주장을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체성, 그러니까 나라는 건 시작점이 아니라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이 인용구가 그 생각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주죠. 진술의 기원에는 주체가 없다. 우리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기계적인 배치가 말을 만들어내고 그 결과물로서 나라는 효과가 나타날 뿐이라는 거죠. 정말 급진적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냥 습관이라는 실로 엮인 경험들의 다발, 그 자체라는 겁니다. 원인이 아니라 결과.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휴맥에서 발견한 이 주체라는 작은 씨앗이 어떻게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는지 한번 볼까요? 들레즈가 나중에 펠릭스 카타리와 함께 작업하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이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모델이고 오른쪽이 들레즈의 모델이에요. 안정적인 자아가 존재한다에서 자아는 생산된다로, 자아가 생각하고 느낀다에서 욕망과 강도의 흐름이 통과한다로, 결정적으로 자아는 원인이다에서 자아는 효과이다로 바뀌는 거죠.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니라 그냥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들레주의 언어가 좀 기묘해지기 시작합니다. 안티오이디푸스 같은 책을 보면 욕망기계, 탄령토화 같은 정말 낯선 용어들이 막 쏟아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건 휴메의 그 단순했던 관념 연합 원리가 이제는 사회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욕망의 흐름, 생산 과정에 대한 거대한 이론으로 확장됐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전히 다르게 보려고 하니까 기존의 단어로는 표현이 안 됐던 거죠. 자, 그럼 주체가 이렇게 고정된 게 아니라면 예술은 뭘까요? 예술을 경험한다는 건 또 뭘까요? 이제 들레즈 사상의 또 다른 큰 줄기로 넘어가서 이 주체 이론이 예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놓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들레즈는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의 작품에서 아주 중요한 영감을 얻었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 인간과 아이인데요. 어떠세요? 딱 봐도 뭔가 편안한 그림은 아니죠. 굉장히 강렬하고 심지어 좀 불편한 느낌까지 듭니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는 모든 서사를 넘어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들레즈나 베이컨한테 예술은 우리한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술의 진짜 역할은 이거예요. 순수한 감각, 그러니까 저 그림 속의 비명, 심, 어떤 진동 같은 것들을 포착해서 우리의 이성적인 자아를 그냥 건너뛰고 신경계에 직접 충격을 주는 거죠. 그림을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그 힘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볼 시간입니다. 잠재적인 것이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을 소개해드리면서 이 새로운 철학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싶은 건지 결론을 내려보죠. 들레즈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바로 이 잠재적인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현실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기 이전에 순수한 가능성, 순수한 에너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폭풍우가 치기 직전에 하늘에 가득한 그 팽팽한 긴장감 있죠? 분명히 실제하지만 아직 번개나 비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 바로 그런 겁니다. 들레즈가 든 이 비유가 참 재밌어요. 당신의 머리는 코코넛 같지만 덜 거칠다.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린가 싶죠? 여기서 거칠다나 단단하다 같은 감각이 바로 잠재적인 강도예요. 이 강도는 코코넛이 될 수도 있고 내 머리가 될 수도 있고 저기에 있는 돌멩이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의 잠재적인 감각이 무한한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기발한 비유입니다. 결국 흉의 정엄론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에서 시작해서 흐름, 생성, 그리고 끝없는 연결이라는 거대한 철학의 숲이 만들어진 겁니다. 단순한 심리학 원리가 어떻게 우주 전체를 설명하는 철학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역동적인 과정이 바로 들레즈 사상의 매력이죠.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나라는 게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과정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되어가고 있는 중인가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